얼큰한 매운탕을 비롯해 각종 국물 요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향긋함의 진수 쑥갓. 국화과에 속하는 채소로 쑥과 비슷하게 생겨 쑥갓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사계절 내내 그 향긋함을 만날 수 있지만 바로 지금이 쑥갓의 매력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제철이다. 건강밥상 오늘은 톡 쏘는 향과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매력적인 주인공 쑥갓과 함께한다. 한의학에서 쑥갓은 정신을 안정시키고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며 장을 이롭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쑥갓은 천연 항히스타민제라고 불릴 정도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고 위를 튼튼하게 하며 불면증과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또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각종 암을 예방하고 뼈를 건강하게 하며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관 질환에도 좋은 음식입니다. 향신채 중에서도 최고의 맛과 향을 자랑하는 쑥갓. 특히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쑥갓은 눈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자랑한다. 쑥갓과 함께하는 오늘의 첫 번째 요리. 두부의 담백함과 참치의 고소함, 거기에 쑥갓의 향까지 제대로 스며다. 쑥갓 참치 두부전. 이어서 만나볼 요리. 번거로운 만두 레시피는 잊어라. 달걀과 쑥갓이 빚어낸 환상의 궁합, 쑥갓 만두. 그 맛에 반할 만두하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요 쑥갓을 채소로 먹지만은 서양에서는 관상용 꽃으로만 주로 본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쑥갓을 이용해서 쑥갓 참치 두부전 만들어 볼게요. 향이 매력적인 쑥갓을 고를 땐 이파리를 잘 살펴야 하는데 잎이 싱싱하고 색이 진하면서 광택이 도는 것이 좋다. 가늘고 짧은 줄기가 맛도 연하다. 우선 쑥갓 참치 두부전에 들어갈 쑥갓을 손질하자. 쑥갓의 꽃대와 굵은 줄기를 제거한 후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데쳐내는데 30초 내외로 시간을 짧게 두고 데치는 게 포인트다. 데쳐낸 쑥갓은 잔열에도 쉽게 물러지기 때문에 재빨리 찬물에 헹궈내 물기를 꼭 짜준다. 네, 쑥갓은 1년 365일 나오는 제철 재료 중에 하나죠. 꽃대가 올라올 때는 꽃봉오리 꼭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한 너무 억센 부분이 있으면 가지를 치시고 난 다음에 데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물기를 꼭 짜낸 쑥갓을 다른 부침개 재료들과 잘 섞일 수 있도록 총총 썰어 다져주고 곱게 으깬 두부와 색색별로 다져놓은 채소들까지 깔끔하게 준비한다. 캔에 담겨있던 참치는 체에 걸러 기름을 꼭 짜줘야 더 바삭한 식감의 부침개를 즐길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손질한 재료들을 한데 넣고 섞어줄 차례. 다진 재료와 부침가루, 소금, 물을 넣고 잘 섞어주는데 재료에서 수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묵지 않게 반죽하는 게 좋다. 오늘 쑥갓전에는 참치가 들어간대요. 이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고요. 어른들은 오징어나 새우 넣으면 좋고요. 또한 여기에 빵가루 조금만 더 집어넣으면요 더 바삭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충분히 두른 후 한 입 크기로 반죽을 올려 쑥갓 참치 두부전을 부쳐낸다. 겉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뒤집어줘야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데 이렇게 동글납작하게 잘 붙여진 부침개를 접시에 보기 좋게 올려주면 아이들의 취향 저격, 영양 만점 쑥갓 참치 두부전이 완성된다. 여기에 부침개에 맛을 더해줄 양념장을 준비하는데 고춧가루와 간장, 통깨, 참기름을 같은 비율로 넣어 되직하게 섞어준다. 쑥갓 참치 두부전에서는요 쑥갓 참치 두부를 1대1대1로 만들어 주시고요. 또한 전을 부치실 때 기름을 넉넉하게 두르시고 부치시면 더 바삭하고 고소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한 양념장을 가운데 올리고 바삭하게 부쳐낸 전을 가지런하게 둘러주면 쑥갓 참치 두부전 완성. 참치의 짭조름한 맛과 두부의 고소함, 그리고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쑥갓의 진한 향까지. 맛있는 건 여기 다 모였다. 쑥갓은 국물 요리나 전골 요리에 빠지지 않는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오늘은 그 쑥갓을 이용해서 쑥갓 만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과 향이 좋은 쑥갓은 주로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먹는데 식물성 기름에 볶아 먹으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또 쑥갓의 누런 잎은 떼어내고 분무기로 물을 뿌려준 후 종이에 싸 냉장고에 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우선 만두에 들어갈 쑥갓을 깔끔하게 손질한 후 끓는 물에 재빨리 데쳐낸다. 쑥갓의 줄기가 억셀 경우 잎과 대를 따로 데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잘 데친 쑥갓은 찬물에 헹궈 물기가 없도록 꼭 짜주자. 쑥갓을 데치는 이유는요. 그냥 생으로 썰게 되면 나중에 만두를 빚었을 때 수분이 많이 나와서 질척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데쳐서 물기를 꼭 짜신 다음에 사용하세요. 이어서 만두소에 들어갈 재료들을 준비한다. 우선 데쳐낸 쑥갓은 최대한 곱게 다져 준비하고 만두의 고소한 맛을 더해줄 달걀도 소금 간을 해 결이 보이지 않도록 빠르게 저어준다. 기름을 두른 팬에 달걀물을 올려 스크램블을 만들어주는데 만두소로 서로 섞이기 쉽게 잘게 다져주자. 이제는 준비한 재료들을 한데 섞어줄 차례. 다진 쑥갓과 달걀에 소금과 설탕, 통깨와 참기름을 넣고 잘 버무려준다. 쑥갓 만두속이 좀 특이하죠? 오늘 달걀이 고기라고 생각하시고요. 쑥갓 대신에 부추도 좋고요.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 넣어서 만들어도 좋습니다. 오늘은 만두피로 라이스페이퍼를 이용해보자. 라이스페이퍼를 따뜻한 물에 담가 풀어준 후 만두소를 올려 김밥을 말듯 돌돌 말아주면 그야말로 속이 꽉 찬 만두, 속 보이는 만두가 완성됐다. 이제 마지막으로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른 후 준비한 만두를 살짝 구워내는데 은근한 불에서 타지 않게 구워내는 게 중요하다. 완성된 쑥갓 만두를 접시에 올려 보기 좋게 장식하는데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주의하며 올려준다. 오늘 쑥갓 만두 구우실 때 기름량을 조금만 해서 그냥 굽다시피 해주시고요. 오늘은 스리라차 소스 이용했는데요. 땅콩 버터 소스 좋고요. 또한 초고추장도 아주 좋습니다. 태국의 매운 소스 스리라차로 입맛 싹쓸이 할 준비 완료. 맛은 끌어올리면서 칼로리 걱정은 쏙 뺐다. 쫀득한 식감의 이색별미 쑥갓 만두. 취향에 따라 색다른 매력을 즐겨보자. 쑥갓은 성질이 따뜻하여 평소에 열이 많은 분들은 적당히 먹는 것이 좋고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먹으면 좋습니다. 궁합이 맞는 음식으로는 미나리, 조개, 표고버섯 등이 있는데 고혈압을 완화시켜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부족한 비타민을 채워주므로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색감으로 식욕을 자극하고 향으로 입맛을 돋우며 맛에 있어 최고로 인정받는 채소계 가로부갓 쑥갓. 소화가 잘 되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건강식으로 사랑받고 있는데 때론 묵직한 맛으로 때론 상큼한 향으로 올여름 더위를 청량하게 날려줄 쑥갓의 무궁무진한 매력 속으로 빠져보는 건 어떨까?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네, 날씨가 더 더워지면서 사무실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에어컨 사용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아무래도 먼지라든지 곰팡이가 더 밀집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에어컨을 틀면서 환기를 잘 시켜주지 않으면 빌딩 증후군이 유발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오염된 공기를 계속해서 마시게 되면 우리가 숨도 좀 차고 그리고 속도 좋지 않잖아요. 네. 두통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피부 건조증 또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기관지염이나 천식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2~3시간에 한 번씩 실내 환기를 시켜주는 게 필요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잠깐이라도 바깥 바람을 쐬주는 게 빌딩 증후군을 예방하는 길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해 일상에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숙면을 방해하는 원인 가운데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원인이 바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인데 수면 중 10초 이상 숨이 멈추는 상태가 반복되는 현상으로 수면의 질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질환이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비강부터 인두까지 상기도 쪽에 숨길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수면 중에 심하게 코를 곤다든지 숨이 멎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40세 이상 성인 4명 가운데 1명은 습관적인 코골이와 무호흡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흔하지만 폐경 이후 여성의 경우 남성만큼의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건강의 적,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면서 보낸다고 하죠. 뭐 개인차는 있겠지만 하루에 한 7, 8시간은 자줘야 재충전을 해서 다음 날 활동하는 데 무리가 없는데 근데 매일 이렇게 7, 8시간을 잔다는 거 쉬운 것 같지만 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숙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이 현대 사회에 많다고 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도 피곤한 이 수면의 적,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이비인후과 이동창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인데 먼저 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어떤 질환인지 짚어주시죠. 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자면서 상기도 쪽이 부분적으로나 또는 완전하게 이제 폐쇄되는 것으로 무호흡이나 저호흡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자면서 이제 꺽꺽거리고 숨을 못 쉰다거나 아니면 이제 코골이를 심하게 한다거나 하는 현상으로 이제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폐쇄성이라는 말이 앞에 붙는 걸 보면 수면 무호흡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수면 무호흡증에는 폐쇄성과 중추성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이제 수면 무호흡증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뭐 혀가 두껍다든지 아니면 편도선이 크다든지 해서 상기도 쪽이 많이 좁아져서 숨을 잘 못 쉬게 되는 경우로 코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은 실제로 좁아져 있는 기도가 좁아져 있는 것도 없는데 숨을 잘 못 쉬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 코를 곤다거나 이렇게 자면서 잠깐 호흡을 하지 않는 이런 경우 본인이 이렇게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같이 생활하는 배우자나 가족 아니면 룸메이트가 더 알아차리기 쉬울 텐데 실제로 유병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 점도 궁금하네요. 네, 성인의 한 5에서 10% 정도에 있어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되고 있고요.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했을 때 남성의 10%, 여성의 4.7%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연구에서는 남성의 27%, 여성의 17%가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된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남성에 있어서는 중년 이후에 호발하고 여성에 있어서는 폐경기 이후에 많이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잠은 누구나 자지만 수면 장애를 앓는 분들이 또 많다고 들었습니다. 빈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여기 표를 보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수면 무호흡증을 포함한 수면 장애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2002년도에 약 5만여 명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이게 55만여 명이 넘은 것으로서 약 10배 이상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는 건지 그 원인을 살펴보죠. 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우선 그 숨길이 좁아져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편도선이 크다거나 혀가 두껍다거나 해서 구강이 많이 좁아져 있거나 또는 목이나 엉덩이 둘레가 증가한 그런 것으로 해서 숨길이 좁아지는 걸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턱이 좀 덜 발달하거나 너무 작거나 아니면 그러한 턱이 뒤로 너무 후퇴되어 있거나 해서 숨길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더 악화시키는, 심화시키는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위험 인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똑바로 누워서 자는 습관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똑바로 누워서 자다 보면 중력에 의해서
혀나 이런 게 뒤로 좀 밀려서 숨길이 좀 좁아져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코막힘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구강호흡을 많이 해서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면 전에 술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근육유연제나 수면제, 진정제 같은 걸 복용하게 되면 근육의 긴장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흡연이라든지 비만 같은 경우도 안 좋은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척추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똑바로 바로 누워서 이렇게 자는 게 좋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게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요? 예, 모든 환자에 있어서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예.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누워서 자는 게 좀 더 숨길을 좁아지게 해서 안 좋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자세를 뭐 옆으로 자거나 뭐 이렇게 더 자세를 바꿔주는 게 좋다는 말씀 같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검사를 통해서 반드시 누워서 자는 게 더 안 좋은 환자들이 있어서는 옆으로 자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서 내 몸의 균형을 깨트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상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예. 네.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을 보시게 되면 낮에는 자도 계속 졸리거나 이제 졸음이 쏟아지거나 피곤해하기도 하고 네. 자고 일어나서도 이제 잔 것 같지 않으면서 머리가 좀 많이 아프다든지 또 기억력 장애라든지 낮에 일을 하기가 힘들다거나 공부하기 힘들다 또 그 외 우울감, 발기부전 같은 걸 호소할 수도 있고 또 야간에는 배우자에 의해서 주로 발견되긴 하는데 코를 심하게 곤다든지 아니면 뭐 무호흡이 관찰된다든지 주로 이제 꺽꺽대고 이제 숨을 안 쉰다든지 이런 게 발견될 수도 있고 심한 환자들에 있어서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아서 이제 깨기도 합니다. 또 아주 제 환자 중에 아주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누워서 못 자고 이제 앉아서 자는 환자도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수면 무호흡증은 호흡을 잠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장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합병증도 있나요? 네, 수면 무호흡증은 여러 가지 많은 합병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주된 것으로서는 심장이나 뇌혈관 쪽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는 약물 저항성 고혈압이라든지 심부전 그리고 심근경색이나 협심증과 같은 허혈성 심질환, 부종맥 같은 것도 일으키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중풍이라든지 당뇨병, 대사성 증후군, 역류질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풍이라든지 심근경색의 경우에 중증의 수면 무호흡 환자들이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한 6배 정도 더 발생 비율이 높고 그걸로 인한 사망 비율도 한 3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또 이 환자들 제대로 치료했을 땐 거의 위험성이 정상인과 같이 비슷하게 낮아진 것으로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이 코를 고는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아이들은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주간에 많이 뛰어놀다가 이렇게 야간에 좀 코를 골아도 아이고 이게 피곤해서 그렇다. 쌕쌕 잘 자네. 이렇게 어르신들은 오히려 더 기특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좀 바라보는 게 올바를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소아 코골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아 코골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입안에 편도선이 많이 크다든지 아니면 코 뒤에 아데노이드가 많이 커져 있다든지 해서 숨길이 많이 좁아져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얼굴이 아데노이드 얼굴이라고 해서 얼굴이 길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우리 아이가 수면 무호흡증이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도 있을까요? 네, 보통 보호자분들이 이제 지켜봤을 때 애가 지나치게 코골이가 심하다든지 또 성인만큼 흔하진 않지만 무호흡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잘 때 이제 반드시 못 자고 제대로 못 자면서 자꾸 뒤척이고 또 심한 경우에는 엎드려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런 애들은 또 호흡곤란이라든지 또 낮에 많이 졸면서 무기력해지고 또 많이 산만한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런 애들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좀 몸집이 작거나 키가 작은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야뇨증이 자꾸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부모님들이 좀 약간 이 코골이라든지 소아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소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합병증도 생길 수가 있겠죠. 예. 네, 소아에 있어서 이제 이 코골이라든지 이게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지 않고 놔뒀을 때 이제 생기는 것으로는 보통 잠을 잠일 때 그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하는데 깊은 잠을 못 자다 보니까 그런 성장 호르몬의 분비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또래들보다 이제 성장이 잘 안 돼서 키가 좀 작다거나 또 이게 자꾸 반복되면 행동이나 학습상에 또 심한 경우에는 심혈관계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구강호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굴이 좀 길어지거나 입천장이 높아지고 아니면 또 부정교합이 생기는 아데노이드 얼굴이 생겨서 보호자분들이 많이 걱정하게 됩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심한 코골이와 함께 숨길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나타나는 수면 장애다. 수면 중 짧게는 10초, 길게는 1분가량 숨이 멈추는 상태가 반복되는데 이러한 수면 장애를 방치할 경우 낮에 심한 졸음을 호소하거나 만성 피로와 만성 두통 등의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머리가 띵하고 낮 시간대 되면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코를 심하게 곤다든지 아니면 숨 안 쉬거나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하던가요? 숨을 안 쉬는 건 모르겠지만 코를 많이 곤다고 하고 술 먹을 때는 더 많이 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 때 혈압이나 당뇨 또 뇌혈관 질환이나 드시는 약은 따로 있으신가요? 평소에 아픈 것도 없고요. 따로 먹는 약도 없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이 호소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수면 중 발생하는 코골이와 무호흡이다. 또한 주간 졸림증이나 피로감, 두통 등이 흔히 동반되며 평소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 때문에 구강 건조증이 생기기도 한다. 네, 일반적으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자도 잠궈가지 않고 일어났을 때 뭐 머리가 좀 아프다든지 낮에 많이 졸린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환자분도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증상이 있으시고 해서 수면 다운 검사라고 해서 하룻밤 자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치료 방향을 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나쁜 잠버릇으로만 여겼던 코골이와 무호흡. 하지만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동반 질환이 악화되거나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뇌졸중 같은 새로운 합병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을 위해선 수면 다원 검사가 필수다. 무호흡과 저호흡의 상태, 그리고 또 다른 수면 질환의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뭐가 제일 불편해서 오셨나요? 최근에 잠을 자다가 숨이 막혀서 깬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돼서 진료 보러 왔어요. 최근에 체중이 좀 많이 찌셨나요? 많이 쪘어요. 얼마 동안 몇 킬로나 찌셨나요? 한 1년 동안에 한 10kg가 찐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술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또 한 번 마실 때는 뭐 소주나 맥주 몇 병씩 드시나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먹는 것 같고요. 한 번 마시면 소주 2병 정도는 마시는 것 같아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 비만과 술, 담배가 주요한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금연과 절주, 체중 조절이 치료의 시작이다. 이 환자분은 수면 다운 검사 결과를 봤을 때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매우 심해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는 체중 감량이라든지 술, 담배를 줄이시고 잘 때 옆으로 자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지수를 봤을 때는 양압기 치료는 바로 해야 할 것 같고 내시경 소견을 종합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를 같이 동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에는 행동요법과 양압기 치료, 구강 내 장치 및 수술 치료가 있다. 이 가운데 양압기 치료가 비용 대비 치료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과거엔 고가의 장비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수면 무호흡증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인식되면서 지난 2018년부터 수면 다원 검사와 양압기 치료가 건강보험 항목으로 적용받고 있다.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수면 중에 산소 공급이 계속 안 되는 게 누적되다 보면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뭐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뭐 중풍 같은 이런 질환들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를 받게 되다 보면 그러한 위험성들이 발생 확률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잠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처럼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몸은 피로를 회복하고 체내 손상된 세포들이 복구되기 시작한다. 이를 위해 적정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수면의 질인데 깊은 잠을 못 이루고 자주 깨거나 코골이로 가족의 숙면까지 방해하고 있다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여부부터 확인해보자. 잠들지 못하는 뇌, 원인 파악과
적극적인 치료가 해답이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일단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입으로 호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이 많다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아무래도 그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하기 위해서 입안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먼저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가장 쉽게 이제 손쉽게 볼 수 있는 게 구강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혹시 좁아져 있거나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보는데요. 여기 사진에서처럼 환자분이 오시면 먼저 서랍자로 혀를 누르고 입 뒤쪽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 목젖이 많이 늘어져 있거나 목젖 양쪽에 살이 많이 처져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이런 걸로 인해서 자는 동안에 이제 코를 많이 곤다거나 그런 소리가 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오른쪽 사진에서 같이 편도선이 이렇게 양쪽에 많이 커져 있어서 숨길이 많이 좁아져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입 쪽뿐만 아니라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내시경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보통 환자분들이 오시면 입안에 먼저 보고 그다음에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코부터 후두까지 상기도 쪽에 숨길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위쪽의 사진들이 그 코 안의 사진들인데요. 코 안에 이렇게 오른쪽 같이 물혹이 있다거나 아니면 가운데 사진 같이 비중격이라 해서 코 가운데에 있는 세로 칸막이가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많이 휘어져 있다거나 또한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뒤쪽으로 해서 이 뒤쪽에 이제 비인두라고 해서 코 맨 뒤쪽 부분인데요. 오른쪽 두 개의 사진처럼 어떤 종양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안쪽으로 해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인두 쪽을 이제 보시게 되는데요. 양성 종양이나 아니면 물혹 같은 것, 아니면 또 오른쪽 사진에 같이 성대에 이제 폴립 같은 게 있어서 좀 좁아져 있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실제로 수면 무호흡 환자들이 있어서 흔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상기도 쪽을 내시경을 통해서 관찰하다가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고 또 이로 인해서 숨길이 좁아져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수면 무호흡이 생기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예,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소견을 설명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죠. 실제로 필요하다 싶으면 표준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표준 진단법은 수면 다운 검사라는 겁니다. 수면 다운 검사는 이 그림에서 같이 병원에 하룻밤 자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자면서 자는 중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하게 되는데 머리의 뇌파라든지 눈의 움직임이라든지 턱이라든지 다리의 움직임, 또 코 쪽을 통해서 숨을 환자가 제대로 잘 쉬고 있는지, 또 이런 환자들의 수면 습관을 자는 동안에 또 촬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모아지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수면 무호흡에서 이제 중요한 의학적 이제 용어가 무호흡이나 저호흡이라는 겁니다. 무호흡 같은 경우는 10초 이상 기류가 90% 이상 감소되고 저호흡은 30% 이상 감소되는 건데요. 좀 쉽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무호흡은 자는 동안에 10초 이상 숨을 안 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저호흡은 좀 호흡량이 많이 감소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수면 다원 검사를 한 뒤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이거 수면 무호흡증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될까요? 네, 의학적으로는 이제 수면 다운 검사상에서 1시간에 이런 무호흡이나 저호흡이 15번 이상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러한 무호흡이나 저호흡이 1시간에 5에서 15회 사이로 나타나면서 낮에 많이 좀 덜 잔 것 같거나 또 잘 때 숨이 막히는 게 관찰되거나 아니면 또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혈관, 뇌혈관 질환들이 동반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었을 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잠을 자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다. 이거 사실 생각만 하면 좀 무섭거든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도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는 이제 다양하게 있긴 한데요. 환자에 따라서 각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장 맞춤형 치료를 해야 하게 됩니다. 우선은 양압기,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양압기라는 이제 호흡 보조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적 치료라든지 구강내 장치, 그리고 이제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모든 환자에서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보존적 치료가 있긴 한데요. 체중이 좀 많이 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는 체중을 좀 감량하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또 술을 좀 많이 드신다거나 이러신 분들도 술을 좀 줄이거나 이러면 좀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누워서 잘 때 심해지고 옆으로 자면 좀 덜한 환자들에 있어서는 옆으로 자는 걸 적극적으로 권하게 됩니다. 다만 아셔야 할 거는 이제 보존 쪽 치료가 모든 환자들에 있어서 권장되긴 하지만 심한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보존 쪽 치료 하나만 가지고 완전히 정상적으로 되지는 않으니까 꼭 의사들의 그 권장에 따라서 잘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치료법에 대해서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그 양압기 치료법,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저 양압기 치료라는 거는 이렇게 그림에서와 같이 잘 때 어떤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 기계가 연결돼 있는데요. 환자분이 무호흡이 있거나 저호흡이 있으면 기계가 자동으로 해서 공기를 강제로 불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스크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수면 무호흡 환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이 되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게 좀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처음에 익숙해질 때는 많이 불편하긴 하지만 자꾸 쓰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고 또 이제 여기에 잘 익숙해지는 환자분들이 있어서는 나중에는 이게 없으면 못 자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걸 쓰고 자고 나면 많이 자고 났을 때 많이 상쾌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오히려 더 이걸 찾게 되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강 내 장치도 있다고 말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구강내 장치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권투 선수들이 입에 끼우는 마우스피스처럼 입에 끼고 자는 건데요. 이거는 턱이 좀 많이 작거나 아니면 덜 발달돼 있거나 또 턱이 많이 뒤로 이제 처져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이 있어서 잘 때 이걸 끼고 잠으로 해서 턱 뒤에 숨기를 넓혀줘서 숨을 잘 쉬게 해주는 건데 일부 이런 턱 구조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일부 환자들에 있어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장치를 해도 이렇게 좀 나아지지 않는다 하면은 결국은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점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다른 치료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라든지 보존 쪽 치료를 해서 다 안 되는 경우에 수술을 많이 하는데 이 수면 무호흡에 있어서는 수술의 역할이 그렇게 최종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편도선이 커져 있는 경우에 편도선을 좀 제거를 하고 목젖이 많이 처져 있는 경우에 목젖 위에 부분을 이제 잘라내서 이걸 당겨줘서 많이 떨리거나 좁아지는 부분을 좀 넓혀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긴 하는데요.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셔야 할 게 중증의 환자에 있어서 무조건 수술적 치료를 권하는 것보다는요. 보통 수술적 치료는 경증이라든지 중등도 환자에서 많이 권하게 되고 또 중증의 환자에 있어서는 보통 양압기를 먼저 1차로 권하는데 양압기를 쓰기가 힘들거나 양압기의 압력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양압기에 잘 못 쓰는 환자들에 있어서 양압기를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이제 최종적인 치료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히려 그 수술적인 치료 아주 심한 분들에게는 권하지 않고 오히려 뭐 경증이라든지 조금 약간 더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술적인 치료 효과를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중증의 환자에 있어서 양압기를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숨기를 넓혀주는 목적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다른 질환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도와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 우리가 이 소아 코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소아 코골이도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보통 소아는 이제 성인과 좀 약간 다른 측면은 아기들은 보통 편도선이라든지 아데노이드가 커져가서 코골이나 무호흡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아들은 양압기라는 거나 이런 치료보다는 편도나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1차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보통 한 80~90% 정도 가까이는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많이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외에 이제 편도나 아데노이드가 크지 않으면서 코골이가 있나 무호흡이 있는 이제 일부 환자들이 있어서 양압기라든지 또는 아데노이드 얼굴로 인해서 생기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입천장이 좀 많이 길고 이런 애들에 있어서 급속 상악골 확장술이라든지 상기도 기능 강화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지나치게 체중이 좀 많이 찐 애들은 체중 감량을 보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많지는 않지만 비염이 좀 심하다거나 그래서 코를 많이 막혀하면서 구강호흡을 좀 하면서 코골이가 심한 애들이 있어서는 비염에 대한 치료 그러니까 뭐 비강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라든지 이런 치료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것만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단순히 이제 일반인들이 코골이라든지 뭐 잠을 잘 잔다 이렇게 아니면 좀 잘 때 좀 잘 못 잔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수면무호흡증은 여러 가지 심혈관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여러 가지 성인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이 내포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 같은 위험성이 일반인에 비해서 6배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그 위험성을 많이 주지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아에 있어서는 이 코골이로 인해서 애들이 잘 키가 안 큰다든지 학습장애라든지 또 구강호흡을 많이 했을 때 자꾸 얼굴이 아데노이드 얼굴로 해서 자꾸 얼굴이 길어지면서 부종교합 생기고 변형되는 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보호자분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빨리 잘 아시고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측면으로는 예전에는 사실 그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만 의료보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객관적인 검사를 위한 수면 당원 검사라든지 또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양압기 치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환자들이 있었어도 사실 검사라든지 양압기 자체가 워낙 고가라서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이게 이제 의료보험이 되면서 환자분들의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이 이런 게 많이 의심되시면 병원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고 치료를 잘 받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또 이러한 수면무호흡증을 초기에 발견해서 잘 초기에 여러 가지 환자의 맞춤형으로 해서 치료를 잘 받으시면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인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낮출 수가 있으니까 꼭 잘 치료를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심한 코골이는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한다. O일까요? X일까요? X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코골이가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는 게 아니고 그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이 증상으로 해서 코를 고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 중에 따라서는 단순히 코만 골고 수면 무호흡증이 심하지 않은 환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코골이 자체는 숨을 쉬면서 그 숨 자꾸 쉬면서 자꾸 이렇게 떨려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호흡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반대로 수면 무호흡 환자들이 코골이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여성들은 유방암에 걸리기가 쉽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제 동그라미 가까운 세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연구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발표가 다르긴 한데요. 네. 대체적인 거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에 있어서 유방암의 확률이 성인에 있어서 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리고 국내 연구에 있어서도 그렇게 보고되고 있고 특히 폐경기나 아니면 65세 이상의 노인 여성에 있어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확률에 있어서 유방암이 더 많이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때 수면제를 복용하면 효과가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X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수면제라든지 이런 게 잠을 잘 못 이루신 분들은 약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잘 주무실 수 있게 하긴 하지만 이 수면제로 인해서 근육의 긴장도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오히려 자는 동안에 더 숨길이 더 막힌다거나 이런 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들에 있어서는 그 수면제를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요. 심한 코골이는 치매 위험이 있다. 이거 좀 새로운데요. O인가요? X인가요? O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수면무호흡이 있게 되면 자는 동안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뇌에도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런 걸로 인해서 혈관성 치매라든지 이런 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면이 질이 떨어지다 보면 그러한 이제 알츠하이머나 이런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잘 안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누적이 돼서 더 치매를 많이 유발할 수도 있다고 요즘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이 있을 때 이 베개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우선 X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그 자는 동안에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안 일어나려면 숨길 그러니까 기도가 좀 잘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기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둘 다 기도를 좁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항상 이제 잘 때는 베개 높이는 자세가 고개부터 몸까지 해서 반듯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높이가 적당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옆으로 자는 게 좋은 환자들에 있어서는 옆으로 잘 때는 아무래도 어깨 높이가 있다 보니까 어깨 높이만큼 살짝 좀 더 높은 것을 그래서 숨길이 좀 반듯하게 유지되는 것을 그런 높이의 베개를 권합니다. 이렇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성인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의 경우 수술적인 치료만으로 다 해결되는 건가요? 네, 수술적 치료를 받으면은 이 수면 무호흡증이 다 사라지는지 이 점을 궁금해하셨어요. 네, 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수술적 치료는 적당한 환자들, 그러니까 뭐 경증이라도 중등도 환자에 있어서 폐쇄 부위가 확실한 경우에 이제 많이 권하게 되고, 또 이제 중증의 환자에 있어서는 양압기 쓰기가 힘들거나 양압기를 잘 쓰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가 다 수술적인 치료로 다 되는 건 아니고 적절한 환자를 선택해서 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 치료 효과가 제일 좋게 됩니다.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 후에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이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 어떤 부작용이나 후유증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소아에 있어서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수술에 의해서 이제 생길 수 있는 거는 이제 수술 직후에 좀 통증이 좀 심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잘 못 먹는 게 있어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이제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2주 이상, 한 달 이상 지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을 크게 호소하는 건 있지는 않고, 실제로 소아에 있어서는 수술 이후에는 되게 이제 아주 조용하게 잘 잔다고 이제 얘기하는 보호자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양압기는 몇 년 정도 사용하는 건가요? 네, 환자들,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양압기 사용이 참 중요한데요. 양압기 사용은 몇 년 정도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걸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고 이제 불편해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희가 쉽게 생각하시면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눈이 나쁘거나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신 분들이 보조적으로 안경을 쓰거나 아니면 보청기를 쓰는데, 그게 안경을 쓰거나 보청기를 쓸 때는 잘 보이거나 잘 들리지만 그걸 또 안 쓰면 잘 안 보이고 안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양압기도 이게 보조적인 겁니다. 자는 동안에 숨을 안 쉬거나 잘 못 쉬면 강제로 공기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양압기를 뭐 단순히 1년, 2년 쓴다고 해서 그 뒤에는 안 써도 될 정도로 완치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 이제 보조적인 치료라서 수면 무호흡 있는 한은 계속 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에 어떤 단어를 넣어주시겠어요? 네, 저라면 이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은 성인병의 전조 증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해서 뭐 심혈관계라든지 뇌혈관계 질환, 그리고 그 외에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많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조기에 발견해서 잘 치료하게 되면 이러한 성인병의 발생률을 확실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이렇게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비인후과 이동창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자는 동안 코를 심하게 골거나 뭐 잠깐 호흡을 하지 않아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계 질환 같은 성인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빨리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이나 룸메이트도 큰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